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평범한 주부가 돈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점차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한편의 성장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입니다. 지은이는 김유라 작가님이시고요.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가 아무리 아끼고 모아봤자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시대, 전세살이로 이 집 저 집 쫓기듯 이사를 다녀야 했던 저자는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뒤 부동산 투자 전선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책에는 젖먹이를 업은 채 절박한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에 매진하고 아이들을 양손에 잡고서 현장 조사에 나서며 쉬지 않고 투자를 했던 저자의 경험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유라 작가님의 가계부 분야 2년 연속 베스트셀러 내 집 마련 가계부를 보실까요? 주별, 월별 가계부, 돈에 눈뜨고 내 집 마련에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경제 노트, 부동산 노트 등 차별화된 내용들이 가득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아이셋 주부에서 월세 받는 여자로. 1. 전세가 미쳤다. 부동산은 끝났다더니. 어려서부터 전업주부가 꿈이었던 나는 대학 시절 만난 지금의 남편과 2006년 24살 때 결혼했다. 남편도 나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터라 시가의 도움으로 대전에 8,5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다. 도락도 새로 달고 내부 수리도 좀 하고 신혼집답게 예쁘게 꾸민 아파트에서 첫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월세로 전환하려 하니 계속 살 작정이면 다달이 50만 원을 내고 아니면 나가라는 통보였다.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가 2년이 채 안 돼 3,500만 원이 올라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되면 전세금을 올려줘야겠구나 정도의 각오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지라 당황스러웠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기에 직접 꾸미고 틈나는 대로 쓸고 닦아 늘 반짝거리던 집이었다. 이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해야 했다. 집이 깨끗하고 예뻐 다음 세입자가 단번에 들어온 것은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간 곳은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전세가가 1억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올랐다. 둘째를 임신 중이던 나는 더러 겁이 났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첫째와 젖먹이를 데리고 또 이사를 가야 하겠구나. 그러지 않으려면 남은 1년 안에 7천에서 8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온단 말인가.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만큼이나 오를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미친 전세가였다. 당시 대전은 전세가 매우 귀했다. 대전 엄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다들 전세가 없다고 난리였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세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 집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금을 넣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계약금부터 넣고 집을 보러 갔더니 집 상태는 엉망이고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줄 생각도 없다. 속이 쓰리지만 워낙 전세가 귀하니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넘쳐났다. 내 친척 한 분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와 집을 보러 나섰는데 도중에 다른 사람이 계약했으니 올 필요 없다는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고 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2006년에 집을 샀어야 했다. 그때 집을 사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는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는 말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후로 전세로 집을 얻은 것인데 서울은 상황이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지방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다. 2006년이 아니라면 월세를 낼 수 없어 이사를 선택한 2008년에라도 집을 사야 했다. 그때는 펀드가 반토막 나기 바로 직전이었다. 당시 펀드를 환매해 전세보증금에 보탰다면 각종 공공기관이며 대형 쇼핑시설, 넓은 공원이 자리하고 학군도 좋은 대전 둔산에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반토막이 된 내 펀드. 펀드 투자를 시작한 것은 은행에 근무할 때였다. 전업주부가 꿈이었지만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스펙도 능력도 없던 내게 직장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줄 리 만무했다. 이곳저곳을 뒤지던 어느 날 취업 사이트에서 국민은행 계약직 모집 공고를 보고 별 기대 없이 지원서를 넣었었다. 워낙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했지만 일자리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대전에서도 지원이 가능해 일단 지원해 본 것이다. 그런데 서류 전형에 덜컥 합격해 면접시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선 입고 갈 정장이 없었던 터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3만 원짜리 정장 한 벌을 구입했다. 면접 지원금으로 3만 원이 나온다니 불합격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이었다. 그러고 나니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가 숙제로 남았다. 공대 출신인데다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어했던지라 경제나 금융에 관해 아는 게 없었다. 고민 끝에 결국 국민은행 CM송인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을 외웠다.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노래라도 부르자는 나름대로 면접시험 대비를 한 것이다. 면접장에 도착해 보니 무슨 스튜디오스 면접인가 싶을 정도로 키 크고 예쁜 지원자들이 수두룩했다. 그 속에서 나는 단체 면접을 기다렸다. 이윽고 차례가 되자 면접관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나는 다짜고짜 노래부터 불렀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라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왕인 어머니를 닮아 영업 잘하겠다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국민은행에서 제 영업의 꿈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텔러 1기로 입사했다. 첫 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세금을 제외하고 160만 원이 조금 넘었다. 대신 1년에 여러 차례 성과급이 나왔고 보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원의 상여금도 나왔다. 은행 입사와 거의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남편의 월급은 180만 원 정도였다. 역시 함께 돈을 버니 좋았다. 우리 부부의 수입 350여만 원에서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만 쓰고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했다. 1년이면 원금만 3천만 원. 이대로 가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의 월급도 계속 오를 테니 걱정할 게 무언가. 게다가 남편이 쥐야간 교대 근무를 했기에 우리 부부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돈 쓸 일도 없었다. 당시 펀드는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펀드 상품이 대유행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면서도 삼성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 일본 등 해외 펀드, 호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에 돈을 넣었다. 특히 중국 펀드에 대부분의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놀라웠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만 원씩 오르기도 했다. 당시는 금리가 지금처럼 낮지 않았음에도 적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투자처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중국 펀드에 열심히 돈을 넣었다. 그랬던 펀드가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오른다던 그 펀드가 정확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열심히 맞벌이하고 열심히 전략한 일 모두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것이다. 아, 반토막이 나기 전에 손절매에 집을 샀어야 하는데 미친 듯이 치솟는 전세가 때문에 사는 일이 불안해지니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전세가가 하루가 멀다고 뛰는 게 눈에 보였다. 그조차도 물량이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뱃속에 둘째를 품은 채 또다시 이사를 했다. 아파트 대신 전세가가 훨씬 저렴한 빌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주고 살았던 그 아파트의 다음 세입자는 1억 8,500만 원을 내고 들어왔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2.
그래서 난 공부에 미치기로 했다. 공부 혐오증이 있던 내가 책을 잡은 이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전세가는 왜 이토록 미친 듯이 오르고 승승장구하던 펀드는 왜 삽시간에 반토막이 되었을까? 2천을 돌파했다고 레벨업이니 어쩌니 요란하던 코스피 지수는 왜 한순간에 900선까지 꼬꾸라졌을까? 왜 고배당 펀드건,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건 간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폭락했을까? 주가 하락이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이라는데 미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은행원 출신으로서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앵무새처럼 펀드 권유를 읊어대던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코스피 지수가 1000일 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환매했건만 1년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었다. 1년만 더 가지고 있었어도 수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주가가 오로지 상승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경제에 대해 개념이 없어도 주가는 원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펀드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하락했으니 다시 상승할 것이다.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니 묻어놓고 기다리면 된다 생각했다. 적어도 지수가 500에서 600포인트 빠질 때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1000포인트가 빠지면서 정확히 반토막이 나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망했구나.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다시 회복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경제 기사를 봐도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말해줄 뿐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2000에서 1000으로 하락률은 50%지만 회복하려면 50%가 아니라 100% 상승해야 한다. 100% 상승,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이상의 손실을 막으려면 파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만에 가격이 회복된 것이다. 지수가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전세가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일까?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산다면 언제 사야 할까? 궁금증이 끝없이 밀려왔다. 위기의식도 덩달아 몰려왔다. 홀벌이에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 다니느라 바쁘고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을 날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미혼이라면 혹은 아이 없이 남편과 나뿐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나는 엄마였다. 무책임한 부모가 되기는 싫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해야 하는 성격이라 도서관에 가서 경제서들을 잔뜩 빌려와 그날부터 홀린 듯이 읽기 시작했다. 낮에 혼자 누워서 자는 법이 없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읽었고 포대기로 둘러엎고 집안을 걸어다니며 읽었다.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 읽을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궁금했던 사실을 알아가는 뿌듯함과 놀라움으로 힘든 줄도 몰랐다. 아이 없고 독서 삼매경. 밤이 되면 아이를 재우고 나서 또 책을 읽었다. 한 번 잡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많이 읽은 날은 하루에 5권을 읽기도 했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어떤 날은 경매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 거기서 받은 경매 사이트 무료 쿠폰으로 밤새 전국의 경매 물건을 둘러보다가 아침을 맞기도 했다. 억지로 하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의 눈을 떠가는 기쁨이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한 것이다. 평생을 공부와 담 쌓고 살았던 나였다. 장래의 희망이 전업주부였으니 굳이 공부를 잘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필요성을 몰랐으니 재미도 느끼지 못했다. 을에 가야 한다기에 지방 사립대에 입학했고 재학 중에도 리포트 한 장 내 힘으로 작성해 본 적 없을 만큼 나는 게으르고 무능한 학생이었다. 리포트는 항상 수업 시작 직전에 친구들 것을 대충 베껴서 제출했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의욕도 없어서 시험 전날조차 책을 들춰보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했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나를 부모님은 먹고 대학생이라고 불렀다. 공부보다는 노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돈 쓸 일이 많아져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다.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는데 결국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크게 꾸중을 들었다. 그때 부모님 말씀이 이랬다. 지금 내가 1시간을 일하면 2,000원을 벌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1시간에 2만 원, 아니 20만 원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던 내가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와 펀드 손실을 만회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텔레비전도 끊었다. 결혼과 퇴사와 유산과 출산을 겪는 동안 나의 유일한 취미는 텔레비전 시청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텔레비전을 무척 좋아했다. 심지어 수능 치르기 일주일 전에도 가을 동화를 보면서 송혜교에 빙의하여 사랑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다. 임신 중에는 소파에 드러누워 밤새 케이블 채널을 돌릴 만큼 텔레비전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매일 너댓 시간씩 평생 텔레비전을 봤지만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하루의 광고를 수백 개씩 본다고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드라마에 일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까지 챙겨본다고 드라마 대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제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하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보다 내일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훨씬 더 많아지고 1년 전에 어렵다고 덮어두었던 경제서를 오늘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장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 이것도 장담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3. 엄마의 투자공부법. 왜 다들 살림과 육아에 올인할까? 요즘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방법은 거의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오래된 발명품인 책을 제일 선호한다. 들이는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읽기이기 때문이다. 듣기는 효율이 그리 높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듣기가 맞지 않았다. 너무 느렸다. 책을 한 권 읽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같은 분량의 정보를 듣기로 얻는 데는 사흘이 넘게 걸렸다. 게다가 아이 엄마라서 동영상을 보거나 강의 파일을 듣는 방법으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리 때문이었다. 첫째는 19개월까지, 둘째는 18개월까지, 셋째는 16개월까지 모두 젖을 먹여 키웠다. 아이들은 밤중에도 몇 번씩 깨는데 특히 첫째는 밤중에 서너 번씩, 많게는 10번씩 깨곤 했다. 이어폰을 이용하면 자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다 깬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 듣기보다 읽기를 선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자다 깬 아이들을 다시 재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한 손으론 책장을 넘길 정도로 나는 책이 좋았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궁금증이 풀리면 IMF 사태는 왜 일어났는지가 궁금해졌다. 화폐 전쟁을 읽고 금융의 역사를 알게 되면 금리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금리의 역습을 읽었고 금리의 역습을 당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져 왕비 재테크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독서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나중에는 사회가, 고전, 인문 분야의 책도 읽게 되었다. 책 한두 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식구수대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내 카드로 5권, 남편 카드로 5권, 아이 카드로 5권, 이렇게 한 번에 10권 이상씩 책을 빌려다 봤다. 도서관에 가면 황홀했다.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책이 있고 나는 필요한 책을 얼마든지 빌려다 볼 수 있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 있고 도서관에는 책 읽는 사람만 있다.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 도서관 옆으로 이사 가는 것이 소원일 만큼 도서관이 좋아서 틈나는 대로 갔다. 마트에 갈 때도 나는 책 코너로 달려갔다.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본 다음 나를 데리러 오곤 했다.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마트 가는 시간뿐 아니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까웠다. 나도 한때는 산후조리 온 동기나 이웃의 아이 엄마들과 하루가 멀다고 어울렸다.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다. 이웃 엄마들과 키즈 카페를 전전하며 시간과 돈을 소비했지만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남는 것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다 나와 비슷한 또래,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이어서 만나면 마음이 편했다. 일상적인 잡담,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모이면 어마어마해진다. 다들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보낸 시간이 아까운 게 사실이다. 책에 부 빠지고부터는 시간도 없거니와 굳이 엄마들 모임에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려 애쓰지 않았다. 아이 키우는 주부는 사람 한번 만나려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나 아이가 없는 주부보다 신경 쓸 일, 미리 챙겨 놓아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어렵게 나가서는 또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감정 소모도 적지 않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괜히 기가 죽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우울해지기도 한다. 인간관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보다는 훗날 부자가 되어 비싼 밥을 사는 당당한 나의 미래를 떠올리거나 그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편이 낫다. 전업주부는 육아에 치이고 살림에 치이느라 공부할 물리적인 시간도 심리적인 여유도 없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집안일도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집안을 쓸고 닦는 일보다는 아이와 놀아주는 일이 더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제 공부였다. 전업주부들은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살림을 소홀히 하면 의무를 팽개치는 것 같고 남편 보기도 미안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업주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집을 쓸고 닦는 일부터 한다. 하지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 저녁 근사한 밥상을 차린다고 해서 장래가 밝아지고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몽땅 집안일에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청소는 30분 내로 뛰어다니면서 했고 설거지도 시계를 봐가며 10분 내로 해치웠다. 음식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까 고민한 후 칼을 들었다. 자연식품을 구입하되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는 피했다. 일테면 다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콩나물보다는 두부와 청국장을 먹는 시기였다. 다행인 것은 그런 나를 남편이 이해해 줬다는 것이다. 집이 지저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나를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남편은 대전의 8개 도서관을 순회하며 책을 빌려오고 반납하는 일을 도맡아 해주는 고마운 지원자이기도 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